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고혜림입니다. 이 한 주의 마무리 정말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간밤에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이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3%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한때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했던 엔비디아, 이 하락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이 시총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는데요. 이 미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도 좀 커플링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오늘 좀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2,800선을 터치한 지 정말 하루도 되지 않아서 바로 2,784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78%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좀 전기, 전자를 중심으로 그래도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운수창고나 이 소형주 위주로 계속해서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코스닥도 역시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하락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워가면서 현재는 0.56% 하락하면서 851선까지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에 IT와 유통을 중심으로 지금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역시 IT 위주로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금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퍼지지 않았나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 마무리 지어야 할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은요, 이 편지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이슈를 알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 경제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장 마감 직전에 오늘 장에서의 특징적 흐름까지 체크해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의 경제수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시장 상황 체크해보고 넘어가 볼 텐데요. 김가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우리 시장은 전날 2,810선에 도달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코스피는 2,807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면서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형주들이 주말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0.78% 하락하며 2,780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5% 하락하며 850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홀로 3,190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홀로 1,123억 원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유가증권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 떨어지고 간밤 엔비디아 주가 하락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역시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 하락하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상승 전환하면서 알테오젠, 엔캡도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제약, 리노공업, 삼천당제약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클래시스와 HPSP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가람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좀 양대 시장 오늘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요. 좀 금요일인 만큼 경계감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추이를 살펴보면서 마감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편지의 기자와 함께 오늘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편지의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러의 포괄적 동반자 조약 체결의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이 우리 정부가 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했는데요. 먼저 북러 조약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상대국의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파장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깝다 보니까 이 북러 간 동맹 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만큼 조금 영향이 큰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북러는 또한 무력 침략 행위에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될 경우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조약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또 제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 조치를 또 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조약이 과거와 또 다른 점도 있을까요? 네, 이번 조약에는 한반도 통일 관련 조항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이제 여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 역시 이를 용인한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네. 또 우리나라가 국산 방산 무기가 굉장히 유명해서 수출을 또 하기도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재검토 카드를 꺼냈다는 입장까지 내비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합의를 한 것을 보면 북한의 포탄 지원이 꼭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러 조약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순방을 마친 푸틴 대통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군사 원조는 침공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며 한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깝다 보니까 더욱더 예의주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미니 대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판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필요하고요. 또 국회를 장악한 야당에 맞설 리더십까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난제를 짊어져야 할 이 여당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오는 23일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시점인데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차기 당대표는 4.10 총선에서 참패한 당을 재건하고 또 2026년 지방선거 사령탑으로서 인사권을 쥐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대권 잠룡으로 꼽히고 있어 사실상 미니 대선 경선급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또 나경원 의원이 과거 총선에서 좀 대화를 나눴던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최근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나경원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줄 세우는
줄 세우고 줄 서는 정치는 이제 정말 타파하고 싶다며 말했습니다. 모두들 통합하는 정치를 강조하며 이게 제2의 연판장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3월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초선 의원들의 나경원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면서 연판장을 돌렸던 사태를 언급한 것인데요. 나경원은 결국 당시 출마를 포기했었습니다. 이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하나로 모여 가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좀 잠룡급 이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나 의원과 더불어서 또 한동훈 대항마로 이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도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은 또 어떤가요? 원희룡 전 장관은 당과 그 정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며 당정일치를 강조했습니다. 원 전 장관이 지난 19일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의 의중이 원 전 장관에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23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주자들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윤상현 의원의 이름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의 동향은 또 어떨까요? 네, 윤상현 의원은 오늘 21일 오전 11시 30분에 지역구인 인천 용현시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용현시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대통령과 당의 변화를 성공시키겠다며 출마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불출마 의지를 밝혔는데요.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절박함이 시작될 때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정말 많은 분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안철수, 김재섭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이번 당권 전쟁은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렇게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빅샷들의 출마로 인해서 이 경쟁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또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로 치러질 이 민주당 전당대회 큰 대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해준 편지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뜨거웠을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분과 함께 우리 시장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승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을지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먼저 가장 소개해드리고 싶은 주제가요. 바로 전선주입니다. 최근에 한 4월 말경부터 전선주가 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었죠. 특히 올해 국내 코스피 종목의 주가 상승률 상위 4개가 전력 전선 관련주를 차지할 정도로 그 강세가 되게 좋았고요. 또 전선주 다수가 신고가를 경신을 할 정도로 그 기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선이나 전력 이쪽으로 좀 잊을만 하면 계속
계속해서 오르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좀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전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오른다 이러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이유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전선주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력 수요 증가와 또 구리값 상승인데요. 전력 수요가 증가한 데는 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4월 25일에 백악관에서 미국의 전력망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대규모 송전선을 교체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밝혔었죠. 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300억 달러 이상, 즉 한화로 약 41조 원을 넘게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향후 10년간 전력 수요 증가세가 5년 전 대비해서 무려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러한 증가에 기여하는 데는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건설이 되는 반도체 신규 공장, 그리고 향후 증가할 AI 데이터 센터의 변압기 용량,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 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면서요, 전력 수요도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전력 설비주도 같이 오르게 된 상황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변압기 생산 가능 업체는 좀 전 세계에 여러 개가 있지만 초고압 변압기 공급 업체는 전 세계에 단 5개만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그중 하나가 HD 현대일렉트릭이고요. 이 때문에 또 우리 증시에서 더 전선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AI 관련해서 수요가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구리값도 오르게 됐고 이 상승으로 전력 설비주가 안 오를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AI 데이터 센터, 이 별명이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그만큼 또 전기, 전력, 이쪽에 들어가는 전기가 굉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특히 수혜를 받게 될까요? 네, 우선 4월 26일자 기준으로요, 변압기 등 전력 설비를 생산하는 효성중공업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 16.3%, 그리고 영업이익은 298.2% 증가했고요. 앞서 좀 언급드렸던 전기장비주 분야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의 매출은 전년 대비 40.9%, 영업이익은 178.2% 급증했습니다. 또 이들과 국내 전력기기 3사를 이루고 있는 LS 일렉트릭은요, 4월 29일에 공시를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매출 6.4%, 영업이익은 14.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좀 전선주로 묶이는 종목이 대한전선, 대원전선, 삼화전기, 일진전기 등 모두 오른 상태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전선주, 전력주 다 계속해서 오르면서 이 반도체주가 오르는 흐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이 반도체는 꾸준히 오른다라고 본다면 전선주는 좀 오르다가 좀 숨고르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자,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게 된 걸까요? 우선 구리 가격의 오름세가 좀 진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의 공급량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좀 전문가들이 하반기에 이 원자재 시장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전선 등 전력 인프라주들의 상승세가 좀 꺾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던 상태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원자재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좀 상향이 되고 있고 또 구리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선주가 지금 조정에 들어간 상태인 겁니다. 또 5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전선주가 좀 고점을 찍었었잖아요. 근데 또 오른 만큼 내린다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그 열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역시 이 내 손 안에 수익을 가져오게 하려면 차익 실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오전과 오후 전선주의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궁금한데 하반기에는 어떤가요? 하반기에는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 앞서 언급드린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내용이 무려 15년 만에 도래한 사이클인데요. 보통 이 확장 사이클의 교체 주기가 한 최소 6년 정도면 바뀌게 되는데 지금 이 산업이 과거보다 현재 더 강력한 것으로 또 판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잠깐 조정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선주의 상승세는 오랫동안
동안 좀 지속이 될 거다. 보통 6년 주기니까 한 2029년까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선주의 미래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밝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최근 들어서 소비주들의 움직임이 정말 무섭습니다. 5월부터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K-문화주인, 음식료, 화장품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방어주가 아니라 이제는 성장주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가격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내수산업 그리고 방어주로 분류됐었던 음식료업이 이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췄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등 글로벌 시장과 통합이 되면서 현재 새로운 세계화로 나아가고 있고 이에 수출 산업 그리고 성장주로 이제는 간주되어도 괜찮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어주와 성장주 이렇게 이분화하는 시선에서 좀 자유로워진 상태인 건데요. 지난달에 이제 K라면으로 시작됐던 이 열풍이 이제는 김밥, 과자, 주류 그리고 삼계탕까지 확장이 되면서 글로벌 매출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 삼양식품인데 삼성전자보다 삼비디아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좀 신고가도 계속 경신하면서 급증하고 있었죠. 해외에서 이 K 매운맛을 드디어 안 건지 라면 제품군들 중에서 불닭볶음면이 해외 곳곳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오를지 이제 계속 기대감이 계속 커지는 상황 속에서 삼양식품이 판매 단가와 수익성이 예상치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면서 2분기 영업이익을 상향 조정받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해서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김 그리고 쌀의 수요도 늘고 있고요. 최근 계속 간편식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 만큼 이렇게 K푸드 수요가 더 증가하면서 CJ씨푸드, 사조씨푸드 그리고 SPC 삼립 모두 다 올랐습니다. 이렇게 음식료업이 수출 구조의 재편의 수혜를 제대로 받으면서 현재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상향 리포트 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K푸드 해외에서 인기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또 전에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특히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미국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의 전망도 밝다, 좀 미래 성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외에도 화장품주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화장품도 정말 제2의 전성기다, 10년 만에 찾아온 전성기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나 동남아 쪽을 넘어서서 미국에서의 수출이 굉장히 활발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무려 전성기가 돌아온 상태인 건데요. 현재 해외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 수가 2015년 기준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5월 화장품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6.7%나 늘었다고도 하는데요. 사실 원래 중국보다 미국 수출이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이 과거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첫 사이클이 이제 과거에 2013년에서 2016년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했던 게 첫 번째 빅사이클이었다면 현재는 일본이나 미국 중심으로 수출되는 게 두 번째 2차 빅사이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미국 뷰티 시장에 지금 한국 기업들의 침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온라인 쪽에서 이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국 화장품 제품이 지금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오프라인 시장은 아직도 점유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오프라인 시장은 아직 블루오션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온라인 시장을 잡아서 이 정도까지 성장률을 올렸다면 오프라인까지 잡았을 때 그 성장률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키워질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화장품 업계에서는 지금 실리콘2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죠. 뭐로 가도 실리콘2로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았고 올해 예상 매출액도 103%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또 토니모리도 미국과 콜라보를 하면서 수출을 늘리고 있고 일본 드럭스토어에도 입점이 되면서 미국과 일본 이 두 키워드를 함께 잡아서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리콘투 정말 화장품주 하면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화장품 저도 사용해 보고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 화장품 너무 잘 나오거든요. 역시 해외에서도 그 인기가 입증되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뿌듯한데요. 자, 그렇다면 K뷰티, K 지금 푸드 이런 관련주들 계속해서 연일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승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들어가야 하느냐, 지금 너무 고점이어서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직 그렇다면 더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여력 남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최근에 한류가요, 북미 중심 쪽으로 계속 급격하게 전파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한국인의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 트렌드 그 자체라고 합니다. 또 한국 제품들의 성능이 보통 선구권이나 같거나 그 윗돈인데도 불구하고 또 가격 경쟁력까지 지금 갖춘 상태라고 하니까 소위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서 더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뷰티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만 봐도 화장품이 반도체주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 매출액 쪽이 아주 좋은 상태고요. 특히 현재는 중소형주의 행보가 점점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역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대형주보다 훨씬 더 이 K뷰티 열기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소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인기는 하반기에도 쭉 계속될 전망입니다. 푸드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이미 시장 추정치를 한참 웃도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해외 수출 시장과 더불어서 식품 밸류에이션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내외 판매량 회복과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음식료 쪽에 좀 수익성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서 좋은 전망 계속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전망이 밝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주 말고도 좀 인디 브랜드 위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실 푸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공장을 또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캐파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승 여력 좀 남아있다고 하니까 투자자분들 참고해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프렌치 프라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맥도날드가 예상치 못한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감자튀김의 공급,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제 20일인 목요일에요. 한국 맥도날드가 감자튀김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일부 냉동 감자의 기준 미달을 좀 우려했고, 이를 좀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품질 관리 대응 차원에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재판매 시점은 좀 논의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재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공급이나 판매가 중단됐다 이런 소식은 이제 처음 들어서 처음인 줄 알았더니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세 번째 판매 중단인데요. 한국 맥도날드가 이제 처음 판매를 중단했을 때는 2021년 4월이고 두 번째 판매 중단이 이제 2022년 2월이었는데 모두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물류 대란의 영향으로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중단 사유가 달라진 거는 이번이 좀 처음인데요. 맥도날드가 저도 사실 조사하면서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 감자튀김에 사용하는 감자를 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북서부에서 러셋 버뱅크가 이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감자랑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전분이 많고 크기가 큰 것이 특징이어서 튀겼을 때 좀 더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자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최근 기온이 사실 좀 점점 오르면서 이 감자의 녹말이 당분으로 좀 변했기 때문에 튀기기에는 적절한 감자가 아닐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서 한국 맥도날드 측에서 이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쩐지 저도 이제 이 감자튀김 자주 먹는데 특히 맥도날드 감자튀김이
좀 다른 곳보다 좀 바삭하다 이러한 좀 느낌을 받았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도 이 감자 자체가 그랬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한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에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맥도날드를 이용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분간 이 주문을 했을 때 그럼 감자튀김이 없이 나오는 건지 세트로 주문했을 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감자튀김을 판매를 일시 중단했기 때문에 세트 메뉴로 주문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감자튀김은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세트 메뉴도 당분간은 좀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국 맥도날드가 버거 단품을 주문하게 될 경우에는 콜라 미디엄 사이즈를 제공하겠다라는 대안을 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세트로 이제는 주문을 그럼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소비자분들 이 내용 참고하셔서 맥도날드 가실 때 이제 그냥 단품으로만 주문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여러 가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뭐 전선주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흐름 좋게 나오고 있는데 좀 조정을 받을 때도 있어서 이 전선주 지금 괜찮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좀 하반기의 전망 밝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인디 브랜드를 기점으로 좀 미국의 판매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서 화장품주도 역시나 좀 투자를 했을 때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신규 음료품주도 역시 뭐 미국을 중심으로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매 수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관련된 이 기업들의 주가도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의 감자튀김 이슈도 참고해서 여러분 방문하실 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희 아나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대중 교수의 이슈 경제 코너 만나보시죠.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경제 준비되어 있는 날이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함께 해볼까 했더니요. 정부가 내일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 3월 이후에 재개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달랠 것인지가 좀 관건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만약 이것이 다시 재개될 경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 경제 함께 해주실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공매도 이야기 저희가 좀 빠르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드디어 이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최대 관심사는 역시 이 재개 시점과 공매도 이후의 영향일 겁니다. 공매도 어떤 제도길래 우리 증시가 이렇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걸까요? 예,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식이 내릴 때 돈을 버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불법 공매도,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네. 그것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불법 공매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식을 빌려서 잔고가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해야지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법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전체 공매도의 80%를 외국인이 차지합니다. 기관은 한 18% 정도 차지하고 있고, 우리 개인이 공매도를 차지하는 비율은 한 1, 2%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기울어진 눈동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매도를 해서 정권회사에서 주식을 빌릴 때 개인에게 대해서는 3개월 정도 기한을 주고, 또 우리가 잔고에 대해서도 140% 이상 높은 잔고 비율을 요구하는데요. 기관 투자가라든지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간을 무한대로 주고 있습니다. 잔고 비율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대를 많이 해줍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수익을 외국인들이 거의 다 가져가는 겁니다. 최근에 정부가 적발한 걸 보면
약 한 20개가 넘는 외국계 증권사가 2,100억이 넘는 것을 불법 공매도를 했습니다. 계속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매도를 하는 국내 증권사와 외국 증권사를 다 합친다 그러면 약 한 50개가 넘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주도하고 있고, 공매도의 가장 큰 단점은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주가가 급락할 때 더 급락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심한 종목은 80%까지 하락한 종목이 많았는데요. 네네. 이와 같이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무한대로 팔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을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고, 우리 개인들도 아주 반대를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전산이 완비된 이후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금감원장이 뭐 빨리 재개하겠다든지 맞아요. 또 뭐 MSCI 모건 스탠리 지수의 편입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빨리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전산이 완비된 이후에만 우리가 불법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결국엔 내 주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식을 좀 이렇게 빌려와서 거래를 하는 것이 공매도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주가에도 또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MSCI에서도 개선을 요청한 부분이 바로 이 공매도 제도입니다. 공매도가 우리 증시에 다시 좀 재개가 될 경우에 어떤 장단점이 좀 명확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공매도를 금지시킨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일본이 6%, 그다음에 중국이 5%, 영국이 한 4% 이렇게 좀 순서로 내려갑니다. 한국은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가 거의 유일하게 현재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한국만 유일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공매도를 주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체 상장 기업이 2,500개 정도 되고 매년 20개의 기업이 부도납니다. 약 1% 정도가 부도난다고 보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공매도의 장점은 이러한 주가 조작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주가를 불공정 매매를 할 때 적정한 주가를 찾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라더견 사태라든지 많은 주가 조작이 적발됐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주가 조작을 하면 평균 46억 정도 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100건 정도가 주가 조작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주가 조작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허위로 올린다든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올렸을 때 적정한 가격을 공매도 세력이 알고 있다 그러면 공매도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가 있다. 네. 과도하게 주가가 라더견 사태는 때 주가를 10배 이상 올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네네. 그러니까 공매도라고 하는 것을 금지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조작 사태가 좀 재발했었고, 우리가 주가 조작을 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이 생깁니다. 한 50억 정도 벌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주가 조작을 해도 재판을 받는 비율 한 10%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한국에서는 반복해서 주가 조작이 일어나는 이유는 워낙에 솜방망이 쳐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건도형 사태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1조 원 이상의 큰 금액에 대해서 금융 범죄를 일으키면 징역 한 130년 때립니다. 아이고. 한국에서는 한 10년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건도형은 길을 쓰고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네. 미국에 제발 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유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솜방망이 쳐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조작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를 재개한다 그러면 주가 조작을 예방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게 장점이 되겠고, 단점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네. 적정한 주가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공매도가 허용됐다 그러면 더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네. 급락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또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우리가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 내릴 것을 예상이 됐을 때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빌리는 방법은 전화로도 빌릴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전산으로도 빌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외국계 증권사가 50개에서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본인들의 잔고 수량 3배에서 5배까지 불법 공매도를 한 겁니다. 최근에 적발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불법 공매도를 하게 되면 뭐 형사처벌이나 민사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벌을 좀 강하게 해서 불법 공매도를 막아줘야 되겠다. 그래야만 주가가 또 적정한 시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법 공매도만큼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 막는 것이 이제 정확한 잔고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산 장비를 다 갖춘 이후에 공매도를 제기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네. 개인이 주장하는 거고, 모건 스탠리 지수도 이렇게 한국이 공매도를 허용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주식을 무조건 사야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성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공매도를 좀 재개해달라. 외국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금감원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에 한국을 세일즈하러 갔거든요. 대한민국에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외국인들의 투자를 받으려면 공매도를 또 재개해줘야 되는 겁니다. 한국 전체 주식시장 2,500조 중에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입니다. 과거에 33%에서 약 한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공매도도 금지되어 있고 한국의 주식 전망이 또 밝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떠나게 되면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터가 더 심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외국인들을 떠나게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금감원장이 뉴욕에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행사에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점은 일단 전산 시스템을 갖춘 이후에 네.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주가 조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또 적정 주가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재개하기 전에 전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잘 정비를 하고 다시 재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하고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제가 앞에서 우리가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한국은 1.5%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네. 미국에서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이런 공매도를 쳤던 기업들이 다 파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 추세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량한 종목은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합니다. 공매도를 하지 마라. 기업이 국가의 GDP가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우량한 기업들은 계속 우상향하는 겁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은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 우리가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항상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망하고 폭락을 해야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다. 결론은 우리 개인들은 우량한 주식만 투자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매년 20개 이상의 부도가 나고 100여 개 정도가 주가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우량한 주식을 사는 것이 가장 좋다. 미국 주식의 90%, 한국 주식 한 10%를 하시고 미국의 1등은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고 네. 한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최고 1등 종목이라든지 그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런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어쨌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세력이 있거나 급등하는 종목을 골라달라. 네. 또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하려도 하고 보니까 이렇게 주가 조작이라든지 또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을 투자하니까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요점은 우량한 주식에 투자하면 공매도가 전혀 걱정이 없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500조고 지금 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은 시가총액이 지금 4,000조가 넘습니다.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뭐 100억이라든지 1,000억이 안 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기업에 대해서 주가 조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우량하고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 투자한다 그러면 공매도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큰 금액을 욕심 부리지 말고 시총이 좀 큰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결국에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반 사항을 갖춰서 이 공매도 재개를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우리 증시의 건전한 공매도 안착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가 하고 있는 방법은 잔고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을 2단계로 나누어 놨습니다. 첫 번째 외국계 정권사 IB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부르는데 네. 외국계 정권사가 국내 정권사를 통해서 주문을 많이 냅니다. 그럼 1차적으로 국내 정권사가 외국 정권사가 공매도를 냈을 때 잔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지금 대상이 되는 정권사나 IB 기업은 한 50여 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전산 장비를 갖추는 데는 한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정권사에서 잔고를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외국계가 공매도를 냈을 때 잔고를 확인하는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중앙잔고 처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같이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가장 급선무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빌리는 방법은 우리가 전화로도 빌릴 수가 있고 뭐 전산으로도 빌릴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이 3일 결제다 보니까 주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틀이나 3일 뒤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네. 지금 미국은 하루 결제가 당겨졌고 우리나라는 현재 3일 결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내가 주식을 어제 빌렸지만 아직 안 들어왔지만 그렇죠. 내일 들어온다. 네네. 그렇지만 이 잔고가 아직 안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정권사에서도 잔고를 꼭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이후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거고 우리 개인들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들에게도 공매도를 본인이 했다가 큰 피해를 본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네. 본인이 에코프로라든지 배터리주가 10배 이상 급등을 하게 되니까 본인이 공매도를 직접 잘 모르면서 실행을 해봤는데 이런 배터리주가 10배 이상 오르게 되니까 본인의 그 피해가 수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해서 돈을 벌 때는 우리가 그 차익만큼을 벌지만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무한대입니다. 네. 그 주식이 얼마나 하락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반대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라든지 전지주가 급등을 하게 되니까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가급적이면 공매도를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고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량한 종목을 장기 투자한다. 우리가 주식은 최소한 한 종목을 사게 되면 10년 이상을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내가 단기적으로 뭐 한두 달 안에 돈을 벌 생각이 아니라 10년 뒤에 60세 이후에 은퇴를 한 이후에 노후 대비를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과 같이 함께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우리가 공매도를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피하면 되겠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미국과 한국의 우량한 종목을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고 정부도 또 정권사도 외국인들에 대한 잔고 시스템을 확인하게 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를 막고 또 엄한 처벌이 따른다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들도 불법 공매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적으로는 이런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고 또 엄한 처벌까지 뒤따라야만 이런 불법 공매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공매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함께 해주신 이슈경제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오수다 오늘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83% 하락하면서 2,784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800선 무너지면서 오늘 하락한 종목들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하락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면서 0.56% 하락한 852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종목이 지금 1,200개 정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지금 수급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만이 매수하는 모습 보여졌고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 보여졌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하는 흐름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내일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